안녕하십니까, 전하가입니다. 지난번 했던 미네랄에 이어서 이제 사실 개별적인 미네랄 특징을 말해야 되는데요. 저도 참 어려웠지만 이거 듣는 분도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다른 데 세미나를 해본 적도 없고요. 저도 이렇게 미네랄 궁금했지만 제대로 된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 정도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저도 힘들다 보니까 이거 듣고 있는 여러분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미네랄만 끝나고 나면 큰 고비가 하나 넘어가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자,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과학이 밝힌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씩을 꼽아라 그러면 이걸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거. 우리 몸도 당연히 원자로 되어 있고 식품도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들의 이합 집산, 원자들이 분자가 되고 분자들이 이합 집산하는 게 생명현상이고 식품이죠. 그 중에서 현대 과학이 밝히는 가장 어려운 공부 중에 하나가 양자역학이죠. 지식의 총화라고 하는. 원자의 자체를 이해하는 거고, 저는 근데 원자 자체를 이해하는 건 전혀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걔들이 만들어진 분자의 이합집산.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을 이루고 있는 것은 결국은 원자의 미네랄, 그리고 어떤 원자가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져서 식품 현상을 일으키는지. 그래서 그 원자 중에서 우리 몸을 구성한 원자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중요도를 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양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많이 있는 게 결국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는 탄소, 수소, 산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질소까지 조금 포함시키고 나면 95%, 96%가 설명이 되는 거죠. 나머지 모든 걸 다 합해도 한 4%, 5%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 특히 뼈에 있는 걸 빼고 나면 실제로 2%밖에 안 됩니다. 뼈에 있는 게 3% 되고. 그러면 실제로 보면 뭐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CHO, 거기다가 좀 N, 이 정도만 설명할 수 있게 보니까 쉽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동안에 뭐 식품 공부 시작한다 그럴 때 요것만 공부해야 되겠다. 미네랄은 포기해야 되겠다. 공부할 방법도 없고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만 이해해보자 하는 게 저희 목표였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물 빼고 나면 고형분이고, 고형분 중에서 식물은 탄수화물이 많고 동물은 단백질이 많고 지방은 원래 한 2%만 있으면 되는데 뭐 많이 과식하면 이것만 늘어나고, 근데 미네랄은 아까 뼈를 빼고 나면 2%가 안 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원자로 보면 탄소, 수소, 산소, 이걸 하면 지방과 탄수화물 다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거기다가 질소, 그 중에서 아미노산 2개가 황이 포함되어 있는 아미노산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N만 하든가 S만 포함시키거나 단백질까지 설명이 완전히 끝나고, 여기에다가 우리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는 핵산, 설명하려면 인만 추가하면 우리의 DNA, RNA 설명할 수 있고, DNA, RNA로부터 만들어진 단백질 설명할 수 있고, 단백질 중에서 효소 설명할 수 있고, 효소로부터 단백질도 만들어지고 탄수화물도 만들어지고 지방도 만들어지고,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분해되고 사실은 핵산도 만들어지고 DNA 정보부터 단백질, 효소가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네랄을 알아봐야 되는데 미네랄 중에서 어떤 것까지가 미네랄일까요? 아까 95%, 6%는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게 쉬운데 막상 뭐까지 미네랄이냐 그러면 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우리 몸에 있다고 꼭 필요해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우연히 음식이 딸려 들어갈 수가 있고, 근데 일단 효소에 있으면, 효소에 포함되어 있으면 효소가 중요하니까 미네랄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중에서 텅스텐은 바나디움. 그러니까 사실은 미네랄 중에서 가장 그 효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철하고 아연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보면 몰리브덴, 구리, 셀레늄, 칼슘하고 이것은 많이 필요하게 하지만 효소하고는 별 관계는 없죠. 마그네슘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칼슘과 마그네슘도 효소의 일부로 작동하네. 뭐 그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 정도까지, 이 정도 알면은 뭐 조효소로서 미네랄 설명되는 게 아니야 할 수도 있고요. 경계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연에 있는 것은 우라늄까지 되는 92개라고 볼 수도 있고 나머지 것도 뭐 인간이 합성하긴 했지만 원자로 할 수 있지만 여기 자체는 우리 몸에 쓸모가 없는 건 확실합니다. 여기까지도 쓸모가 없는 건 거의 확실하고 당연히 이게 불활성적인 이쪽도 쓸모가 없는 건 확실하고 텅스턴도 안 쓰니까 이것도 빼도 되고요. 여기도 요것도 빼고 나면 사실은 그 대부분 빼도 되고 실제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자, 네 가지는 하나, 둘, 셋, 네 가지는 확실하다. 여기에다 추가하면 S하고 P를 하면 핵산까지 설명이 된다. 여기에다가 나트륨과 칼륨, 마그네슘과 칼슘. 거기다 당연히 이쪽 염소 포함시켜야 되고 그리고 나면 사실은 이 중에서 요건데 요것이 미네랄인데 요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개수마저 좀 아리까리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는 사실은 중요한 거 따지면 철하고 아연만 기능이 이해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쪽 아연하고 철만 이해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머지까지 여유 있으면 더 보는 것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자 미네랄 중에서 나머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중요한 미네랄 특징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네랄 공부를 안 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실은 내가 생각한 그림으로 보면 분자 구조를 보고 나면 아 얘가 크다 작다 물에 녹을 수 있다 안 녹을 수 있다 그 정도만 알아도 유추가 되는데 이 원자는 크기만 있지 별로 뭐가 없어요. 본다고 해서 뭘 알 수가 없는 거지 뭐. 그래서 딱 이걸 보고 나서 똑같이 아무리 크게더라도 아 손잡이가 이거니까 조각도 작구나 일단 제한되겠구나 아 이 정도는 과도겠고 이 정도면 부엌칼이고 뭐 아 이건 요만큼 손잡이가 그냥 길고 뭐 요건 무기로 쓰고 요걸 과도로 쓰지 형태를 보면 대충 그 크기를 어떤 크기도 있든 간에 실제로 용도와 크기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네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나마 미네랄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주기율표죠. 정말 위대하죠. 그래서 이쪽, 이쪽끼리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커질수록 원자가 무거워진다. 이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강하다. 이쪽으로 갈수록 이온화적이 전자를 떼내기가 힘들다. 요 정도 성질은 있지만 하나하나 그게 왜 결정적으로 그걸 봐서 이게 우리 몸이 왜 그걸 선택해서 그게 많이 필요하지? 그걸 설명하기 힘들죠. 그래서 실제로 요약하면 그 많은 원자 중에서 그걸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이걸 다 공부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이걸 다 알기는 힘들 것 같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만 보자. 원자만 보면 딱 이것만 알면 됩니다. 중간에 있는 게 탄소하고 실리콘이 있는데 우리 몸은 왜 탄소만 쓰고 실리콘을 쓰지 않을까? 일가 이온 중에서는 이게 실제 자연에 없어요. 자연에 거의 없기 때문에 나트륨하고 칼륨인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핵심이지? 이가 이온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지? 공부하는 거고요. 요건 사실은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염소 하나 쓰고 있고 산소는 아까 THO에 포함되어 있고 황 들어있고 인. 그러니까 실제로는 야 이걸 왜 안 쓰지? 중요한 거고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하지? 그러고 나면 실제로 많지는 않죠. 그럼 요 미네랄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미네랄일까? 이건 조효소로서 쓰고 있는 미네랄 중에서 하나 골라보고 일가 이온 중에서 하나 골라보고 이가는 아니지만 여기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정도면 미네랄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드립다 뭐 철 있으면 없으면 어찌되고 이거 어찌되고 설명하고 있지 실제로 서로 상호작용 어떤 견제와 균형관계가 있고 그 중에 하나 고르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할지에 대해서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맥락이 없는 거죠. 재미가 없고. 그래서 저도 공부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왕에 미네랄 말한 게 미네랄은 아니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를 다 알아본다 그러면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탄소죠. 생명의 물질 유효화합물은 탄소화합물질 할 수 있습니다. 탄소화합물 결합선이 4개인 게 탄소와 규소가 있는데 규소로 쓰고 나오면 CO2는 가스인데 SiO2는 고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분해해서 SiO2로 넣으면 이산화탄소로 배출이 안 되고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탄소로 결합되어 있는 게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핵에서부터 전자가 멀리일수록 쉽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탄소는 가까이 있어요. 규소는 한 층이 더 있기 때문에 그만큼 멀리 있고, 탄소가 뭐 단단해 그렇지만 다이아몬드는 순수하게 탄소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탄소가 입체적으로 잘 결합돼 단단한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니까 탄소만 갖고 다이아몬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생명이 될 수 없겠죠. 너무 단단해서. 그래서 탄소 나노 튜브가 있는데 이건 강철보다 20배가 강할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만 갖고 있는 탄소 광야 섬유 이런가 굉장히 강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4가지 결합선이 있으니까 유연하다. 단일 결합 가능하고 이중 결합 가능하고 삼중 결합도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물질, 유기물질은 탄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다. 그다음에 탄소가 있으면 가장 무난한 게 수소를 채워버리는 겁니다. 수소를 채워버리면 이건 이렇게 연결되면 지방입니다. 무생무미 무치죠. 근데 산소가 들어있어야지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에다 산소를 넣고 빼고 하는 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산소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에서 제일 많은 것은 수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압도적 이렇게 2가지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수소하고 헬륨이 많은데 헬륨은 불활성 기체라서 생명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 우주에 많은 거지 지구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우주에는 산소도 많고 탄소도 많고, 이것도 불활성이라서 의미도 없고, 철 많고, 지구에 제일 많은 건 사실 철입니다. 철 핵이다. 철로 돼 있어가지고 껍데기에는 별로 부족하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렇게 포도당에서 CO2를 만나서 CO2로 되면서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는 거고,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CO2에다가 물을 분해해서 붙이고 산소를 뽑아내고 포도 만드는 게 합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넣었다 뺐다 하는, 산소가 생명을 만들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아사하기도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수소는 그 탄소가 있을 때 산소가 아닌 부분 비어있다 그러면 다 수소로 채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 자체는 그런 원자고, 이게 수소 이온일 때는 얘가 산이죠. 산.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그래서 유기화합물은 탄소를 빼들어 만들어진 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물을 제외하고 나면 그죠? 탄수화물, 식물에는 탄수화물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포도당 구조 하나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탄소가 6개로 하나, 둘, 6개가 있고 산소가 곳곳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탄소화물은 탄소에 O, H, H가 이렇게 똑같은 게 6개 돼 있는, 이게 환이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미노산 구조는 N,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 그러니까 이쪽은 마이너스를 띄고 있고 플러스를 띄고 있어서 이게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 기본 백본, 기본 구조가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보통 잔기, 알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형태가 굉장히 많은데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20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은 이렇게만 보시면 탄화수소, 탄소에 수소만 들어있는 에틸렌 구조가 쭉 연결되어 있는 폴리에틸렌 구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물질만 잘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뭐 과학을 가르친다 그러면, 유기를 가르치고 생명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냥 분자 구조 그리는 것만 한 학기 동안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알아봐야 될 것은 뭐 폴리머냐 폴리머 아니냐, 모노머일 때 어떻게 그리느냐. 알아야 될 것은 사실 탄소는 4개의 결합선이 있고 산소는 2개가 있고 수소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할 일은 탄소를 먼저 그려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쫙 그려라 하고 6개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할 건 뭐냐? 산소를 그려라.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그리면 이중결합으로 그리고 단일결합 단결합으로 그려라. 그러면 다 한 거죠. 나머지는 수소로 채워라. 얘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 돼 있으니까 더 이상 채울 게 없고, 여기는 3개밖에 없으니까 하나 수소 채우고, 요 같은 경우는 하나 모자라니까 H 채우고, 이쪽 하나 모자라니까 H 채우고,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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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하나 더 채워야겠네. 요렇게 그릴 줄 알고, 아, 이 정도는 그냥 일반적인 무난한 크기인데, 요건 탄수화물인데, 물에 넣겠는데, 요거 알면 다 나는 거죠, 공부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분자식을 그리는 법도 읽는 법도 해석하는 법도 안 그렇게 해주니까, 그냥 이거 뭐가 있든 간에 다 상관없고, 이거 나온 순간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러니까
이름으로 외니까 이거하고 해서 조금만 달라져도 이름이 다른데 이름 다를 때마다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죠. 아니 여기 하나 작고 많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당 구조이면서 이 정도면 좀 더 그렇게 됐다. 짧아도 비슷하네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하나만 바뀌면 이름이 바뀌면서 완전히 다른 걸로 또 그룹핑이 안 되니까 공부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그룹하려면 분자 구조를 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냥 CO2에서 시작해서 CO2로 끝난다.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쪼갠다. 뭘로? 산소하고 수소로 쪼개서 수소를 갖다가 CO2에다 붙여가지고 포도당을 만들면 포도당으로부터 뭐 전분 만들어지고 셀룰로스 만들어지고 지방 만들어지고 질소 보완하면 아미노산 만들어지고 아미노산 만들면 단백질 만들어지고 질소만 이게 다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2번은 요 물질을 다시 CO2하고 물로 분해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쪽에 미토콘드리아하고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면 TCA 혈을 거쳐서 CO2가 나오면 바로 그냥 혈액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수소가 나온 걸 이용해서 ATP 합성을 하고 ATP 합성하고 나온 거 산소에 붙여서 물로 만드는 게 미토콘드리아에 일어나는 생활의 배터리고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바로 죽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는 목적이 80%가 요걸 만드는 겁니다. ATP를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든 간에 그 성분의 50% 이상은 포도당인 거고 딱 포도 한 가지 물질인 거고 그 목적 나머지 걸 해봤자 ATP를 합성하는 게 그게 다죠. 그러니까 CO2에다가 수소를 붙여나가면 결국 최종적으로 지방 형태가 되면 가장 에너지가 높고 산소에다가 수소가 붙은 형태면 그 중간 정도고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낮은 상태고 그러니까 실제로 중간 물질은 대부분 유기산 구조예요. 유기산 구조. 그래서 CO2를 포도당을 만드는 게 가장 생명의 시작이고 생명이 살아간다는 것은 포도당을 갖다가 다시 CO2로 분해하는 게 에너지를 얻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CHO를 설명드렸고요. 단백질을 구성하려면 N과 S가 있어야 됩니다. NS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